네, 마르크스가 본 민족과 계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이제 어떤 추상적인 혁명 운동이 이제 구체적인 사회 발전 경로에서 어떤 특수성과 특별성을 지니는지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하다는 거는 이제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고, 특별하다는 거는 같은 차원에서 뛰어나거나 혹은 열등한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이 이제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루스의 그 원자론, 자연 철학을 비교한 거였는데요. 이 박사 논문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물의 운동이 지니는 이러한 특수성과 특별성에 주목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에피쿠루스는 데모크리투스와 달리 원자의 운동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화, 즉 전진하는 운동이 아니라 원자가 불규칙하게 충돌한다는 거죠.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한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를 충돌하니까 그 충돌하면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갈 때 사선으로 튕겨난다. 그래서 불규칙 운동. 즉 원자와 원자 간에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이유는 무게가 다르죠. 무게가 무거운 원자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원자는 천천히 떨어지죠. 공기 중에서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래서 원자와 원자는 충돌하고 충돌할 때는 사선 운동. 원자는 불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 인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 운동을 하죠.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죠. 혹은 자기가 어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어제의 선택과 오늘의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조건에 따라 선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율성이 있다. 즉 원자에 있어서 원자의 충돌해서 하는 사선의 불규칙 운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선택, 자율성으로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러한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인간에 대한 책임, 윤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인간은 추상적인 인간, 즉 종적 존재죠. 호모 사피엔스, 역사적 존재, 유적 존재, 어떤 현재 사회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죠. 인간이라면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벗어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모습,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다. 현적으로 특수할 수 있죠. 직업이 다를 수도 있죠. 같은 직업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헤겔의 변증법이 역사적 숙명론에 가깝다면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하고 똑같습니다. 데모크리투스 원자론하면 원자는 원자는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정해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 원자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1시간 후에 100km를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 숙명론. 즉 개념의 자기전개인 거죠.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개념의 자기전개가 해결의 변증법입니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그 주체의 자율성, 주체와 주체 간의 충돌에 의해서 항상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과 해결의 평면론적 변증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사회나 혹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어떤 종족이나 민족, 민족은 이제 그 유전학적인 걸 말하는 거죠. 민족은 문화적인 것까지 포함. 이러한 특수한 조건에서 자본과 계급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특수성의 발현을 작동케 하는 기제,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율성, 사회의 자율성.
자율성이라 하면 인간 개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자율성, 북이 어떤 미국과 대립하게 된 그러한 어떤 그 조건, 그러한 선택이 있겠죠.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자율성을. 마르케스에서 운동의 자율성은 보편적인 자본운동과 계급투쟁이 특정 사회에서 특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똑같은 사회주의자라도 한 사회에 있어서 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그 처한 조건에 따라 사회주의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추상적인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죠. 현실에 있는 건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베네수엘라 같은 구체적인 사회주의. 따라서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에 적합할 것이고 중국 혁명은 중국 조건에 맞을 것이고 어, 북의 혁명은 또 북의 조건에 맞는 혁명이 있을 것들이 각각 구체적인 모습은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공통점, 보편적이죠. 하지만 민족주의자나 민주주의자 혹은 종교인이 참여하는 특수한 형태도 있다. 또 사회주의 혁명이 차별성. 마르크스가 민족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유럽적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을 모두 자본주의의 소산으로 보고 그래서 그 실체를 같은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체계라면 민족은 그 안에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와 민족은 자본주의에 함께 형성되고 소멸되었다. 즉 자본주의적 국가, 국민국가죠. 국민국가와 함께 민족이 발달되어 있다. 국가 혹은 민족은 영토, 주권,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럽은 이제 자본주의 초기까지 영토, 주권, 국민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아적인 민족 개념과 유럽에서의 민족 개념이 유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이 되면서 프랑스 민족, 영국 민족, 독일 민족, 스페인 민족 이런 것들이 확립돼 있다. 유럽에서 절대국가 이전에는 봉건제에는 왕과 귀족 및 백성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공동체의 민족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갖지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하나의 문화를 갖지 못했어요. 언어도 달랐습니다. 이때까지 유럽의 왕이나 귀족은 어떤 나라의 프랑스 귀족이든 스페인 귀족이든 독일 귀족이든 유럽 전역에 걸쳐 상호 구분이 모호한 왕조죠. 같은 왕조. 그렇죠. 같은 왕조에서 스페인 왕이 나오기도 하고 프랑스 왕이 나오고 그래서 스페인 왕이 계승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왕이 계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죠. 동일한 왕조, 나라는 다른데 왕조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반면 백성들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귀족, 왕족은 그 특정 지역에서 사는 이러한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또한 영토는 현재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영토가 절대 불가침이죠. 대통령이라도 영토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봉건 시대에서는 왕조에 의해서 영토가 분할되거나 교환되거나 합병되는 영토의 불가침성이 주권이라는 거는 그 왕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 소유 영지와 거기에 속박된 백성은 마치 왕이나 귀족의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주권이나 국민의 개념도 희박했다는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민족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겨난다. 또 자본주의가 몰락하면 민족도 사라질 거예요. 똑같은 거죠. 국민국가. 오늘날 국가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생겨났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자본가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할 것이고 민족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다수는 피지배 계급이죠. 봉건 사회의 피지배 계급은 농민이었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됩니다. 민족이나 민족을 구성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등
이런 다양한 계급이 있죠. 자본주의사에서는 자본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계급, 그렇죠? 계급은 주체이죠. 근데 민주주의나 민족해방은 혹은 조국통일 이런 것들은 주체가 아니라 과제죠. 그래서 어떤 주체가 어떤 과제를 자기의 계급적 과제로 삼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결합이 따라서 주체와 과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성. 예를 들어서 노동계급이라서 반드시 노동계급이라 해서 반드시 계급해방, 그죠? 자본주의 타도만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는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하기도 하고 민족해방 투쟁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본가가 모든 자본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자본가는 이러한 민족해방 투쟁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급과 계급죠. 계급과 그 계급의 과제 그죠? 이것들은 다양한 결합이 그래서 뭐 자본가는 항상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만 하고 노동자는 항상 그 계급 해방 투쟁만 한다 이런 거는 도식적인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특히 노동자는 피지배 계급의 다수로서 민족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민족의 다수죠. 민족의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계급의 공통적인 과제. 예, 민족은 여러 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계급의 공통적인 과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겠죠. 노동자들도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원하죠. 민족해방, 조국통일.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피지배 계급의 다수로서 이러한 계급들의 공통 과제인 민주주의나 민족해방, 조국통일에 무관심할 때는 변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다수,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개입할 때는 노동자가 전체 계급의 대표자 혹은 지도자로서 변혁의 주체를 따라서 노동자는 비로소 계급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다수자의 혁명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다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동자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대공업은 개별적 민족의 특성을 파괴하고 민족이 사라진 노동자 계급을 무슨 말이냐면 대공업, 공장제 공업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 노동자라는 것이 생기죠. 이러한 한국 자동차 노동자와 미국 자동차 노동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통성, 하나의 노동자 계급이 생기게 민족의 특성을 파괴한다. 자본주의는 민족을 만들기도 하지만 민족을 파괴하는 맹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민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공산당 선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배경인 1848년 혁명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투표권 확대 문제를 댔습니다. 귀족과 대부르주아 계급들이 투표권을 제한하고 소부르주아와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권 확대 운동에 대해서 귀족과 대부르주아가 무력으로 탄압해서 진압을 함으로써 무력 충돌에 의해서 혁명이 생깁니다. 바로 1848년 막스가 있었던 1848년은 바로 민주주의 투쟁으로 시작이 됐고 이 민주주의 투쟁이 결국은 제국주의 비인체제에 대한 유럽 민족의 민족해방 투쟁 시작된 촉발된 건 민주주의 투쟁이었지만 그의 결과나 또 민주주의 투쟁과 함께 주요하게 제기된 것이 바로 민족해방 투쟁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인체제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식민지가 중남미의 식민지 주로 중남미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나폴레옹이 그 스페인과 프랑스를 점령함으로써 식민지 모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식민지들이 많이 독립을 했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타도된 이후에 비인 체제는 바로 이 식민지들을 다시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이 구제국에 다시 귀속시켰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의 비인 체제, 메테르니 체제는 이러한 중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했죠.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의 지배를 대신한 게 바로 비인 체제였다는 거죠.
특히 독일이나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독일이 독립하려면 독일의 이런 개별 민족, 개별 국가가 독립하려면 유럽 전체의 정부인, 세계 정부인 빈 체제를 도전해야 되는 빈 체제에 대한 유럽 민족의 해방 투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8년은 민주주의 투쟁이었고 민족 해방 투쟁이었다. 1871년 파리 꼬밈이 생긴 것도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리의 시민들이 항의했죠. 잘 알다시피 몽마르트 언덕에 파리의 시민들이 모금해서 만드는 대포가 있었고 독일군이 파리를 침범을 할 때 이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시민들이 만든 이 대포가 독일군을 포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은 프랑스 정부에게 이때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게 항복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게 우리가 파리에 진입하기 전에 저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대포를 철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파리의 괴뢰 정부죠. 부르주아 정부, 이 독일의 항복한 부르주아 정부가 시민들이 모금한 몽마르트 언덕의 대포를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파리 시민들과 파리의 국민 방위대들 간의 충돌이 시작되면서 파리 고민도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이라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그 계기가 계급해방, 노동자 투쟁으로 발전됐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도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배한 가운데, 그렇죠.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지배계급에 대한 그 반발이 높아지죠. 이런 피지배계급이 무능한 지배계급에 대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자 투쟁이 바로 이러한 지배계급의 이러한 항의와 결합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계급을 떠나서 전 민족적인 불만이 가득 찬 조건에서 노동자 계급들이 혁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노동계급의 부르주아의 싸움은 부르주아가 승리한 날 이후에 비로소 이제 레닌도 비슷한데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2단계 혁명이죠. 다만 오랜 기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부르주아 혁명과 어떤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연속적으로 빠른 시기에 전개되는 겁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 연대하면서도 부르주아의 싸움을 준비해 그러기 위해서 부르주아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는 그 자신이 주도권이 실현되는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해요. 노동자는 부르주아 혁명은 부르주아들이라서 그 부르주아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르주아 혁명에 개입해서 부르주아들과 이 주도권 싸움에서 실패하면 부르주아 혁명에 멈추면서 노동계급은 혁명의 동료였던 부르주아에게 탄압을 당할 것이고 부르주아 혁명에서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가진다면 부르주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되겠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 혹은 민족해방 투쟁에 노동자들이 지도적 계급으로서 역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988년에 공산당 선언 영업하는 수정이 되죠. 과거에 노동계급이 민족적 계급의 지위에 올라섬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을 삭제하고, 어, 노동계급이, 프레타레가 민족의 지도계급의 지위에서 올라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다수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이죠. 이러한 민족들이 민주주의 투쟁과 민족해방 투쟁을 할 때 바로 이 프레타 노동계급이 그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민족해방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마치 제3세계죠.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 그죠? 반제국주의 식민지 해방 투쟁이죠. 또한 노동계급이 이런 민주주의 투쟁에서 지도계급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러시아식의 2단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노동자는 다양한 계급의 연합인 민족의 지도 계급으로서 민족적 과제, 민족 개방이나 민주주의죠.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간다. 마르크스 앵겔스는 1848년 혁명 과정에서 독일
통일을 독일 공산당의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는데 마르크스가 뭐 유럽 혁명에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독일 혁명, 개별 민족의 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잘못 알고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은 유럽 전체의 혁명을 위한 거였다면 마르크스는 그 1848년 혁명이 발생하자마자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혁명에 종사하는데 바로 그때 발표한 게 독일 공산주의자 요 거기에서는 독일 민족의 과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실현, 뭐 독일의 통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개별 민족 해방 투쟁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1871년 독일 제국으로 독일이 통일되죠. 통일되죠. 이 통일될 때 이러한 독일족들이 통일이 되면서 마르크스에서 즉 독일 민족에 있어서 어, 민족 통일, 민족 해방 문제는 일단락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까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통일 문제를 독일 노동자의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헤겔 철학에 정통했던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헤겔이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인간, 민족, 인류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인간, 민족, 인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 즉 공산주의는 개인적 차원, 민족적 차원, 인류적 차원에서 모두 실현돼 이러한 개인 해방, 인간 해방, 민족 해방, 인류 해방이죠. 인류 해방 이런 해방 과정에서 피지배 계급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계급들이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전체 인류를 해방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해요. 마르크스가 참여했던 1848년 유럽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었고 독일 혁명이었고 유럽 각국의 혁명이었다. 당시 개별 국가의 혁명이 가능하려면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빈 체제를 붕괴시키는 유럽의 혁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남미 등 이러한 그 식민지 전체가 빈 체제로 상징되는 메트레이 체제의 아래에 있어서 식민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과 그 식민지의 초국적 정부가 바로 빈 체제였기 때문에 개별 민족이나 국가가 해방되려면 바로 이 빈 체제, 세계 정부, 유럽 정부가 타도되었다. 그래서 프레타 국제주의, 프레타 국제주의가 바로 마르크스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히 수사적인 세계혁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프레타 국제주의를 해석을 할 때 바로 마르크스 시대의 프레타 국제주의와 오늘날 프레타 국제주의는 다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의 시처럼 빈 체제라든가 이런 세계 체제가 없죠. 유엔이 뭐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아니죠. 유엔을 타도한다고 해서 각 민족 혁명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혁명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하나에서 개별 국가 하나에서 혁명들이 일어나죠. 혁명의 구체적인 단위는 세계의 무대가 아니라 개별 국가예요. 이러한 하나의 국가 내에서의 혁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세계 혁명입니다. 1848년 2월 혁명은 빈체제의 전복이라는 보편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각국의 혁명은 각각의 특수한 목적을 있었죠.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1830년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거쳤기 때문에 1848년 2월 혁명은 노동자가 이미 권력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주의 단계는 아니었지만 노동자 사회혁명이었죠.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중간 단계에 있었다는 것. 반면 전제 군주 아래 분열되어 있는 독일 연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프랑스에서는 사회혁명이었다는 것. 독일 혁명의 성격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가운데 발생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죠. 독일 혁명의 목적은 시민계급이 중심이 돼 민중들이 분열된 봉건제도를 극복하고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중앙집권적인 근대 민족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죠. 공산당 선언에서 독일의 혁명의 수준은 바로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단계 때문에 프랑스의 이러한 부르주아와 자본가의 전면적인 대립이라는 구도를
1848년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가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의 혁명 단계에 있었지만 그거를 바로 독일에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단계의 혁명 이론을 독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관념론이었다. 그래서 바로 공산당 선에서 마르크스가 이러한 논리로 프랑스의 높은 수준의 혁명 이론을 독일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부르주들, 그죠? 속칭, 진정한 사회주의자 그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론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객관적 조건에 맞는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무조건 훌륭한 이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 직후 1848년 하순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 아까 말했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강령. 그것은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프롤레타 혁명을 준비하게 하는 우호적인 조건이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 요구를 통해 이러한 강령이 프롤레타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와 소농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라는 자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와 소농민의 전체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민족의 지도계급으로 나서야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도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듯이 폴란드의 크라쿠프 반란을 주도했죠. 봉건 귀족들이.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제 투쟁의 성격을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즉 주도계급이 봉건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제국주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빈 체제에서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있었던 폴란드에서 봉건 세력이 민족 해방을 치르는 경우 노동자 정당은 이를 한시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 말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에서 민족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소됐고 역시 보통선거가 확산되면서 유럽에서 민주주의 문제, 선거권 확대 문제는 일단 낙태입니다. 반면 제3세계는 민주주의 문제 혹은 민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 문제에 선두에 서야 그래야지만 변혁운동의 지속 유지에 설 수 있고 마르크스의 말년 1880년 초반 유럽 자본주의의 최측근인 러시아에서는 바로 아직도 이 민주주의 문제, 전제군주였죠. 민주주의 혁명운동이 활발해.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 러시아는 유럽 노동계급에게 과거 아일랜드가 그랬듯이 유럽 혁명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의 문제.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지구적 차원이어야 되고 비자본주의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가 이룬 성과를 성취할 수가 있다. 그죠? 러시아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룬 그러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모순이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겠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의 러시아도 이미 영국의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비록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세계 노동계급의 성과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투쟁을 보면서 비록 사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지만 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반드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였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자본주의에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일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주변부 사회도 전체 세계 자본주의 차에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을 반영하고 러시아의 후진성은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비록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더라도 거기서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저발전 지역, 러시아의 혁명이 유럽 혁명의 어떤 동맹이자 기폭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사상은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운동의 과정에서 확산되었고 민족해방운동과 긴밀히 다만 레닌과 스탈린 시대의 제3세계 혁명과 마르크스의 제3세계 혁명은 좀 다르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제3세계 혁명을 어, 봉국혁명, 즉 식민지 혁명을 제국주의 혁명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본국에서의 혁명이 이 식민지에도 파급될 수도 있고 식민지의 혁명이 본국에도 파급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식민지의 혁명을 본국의 혁명을 어, 보조, 보조하는 그래서 본국혁명적 차원에서 제3세계 식민지 혁명을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는 식민지 혁명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식민지는 발전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약한 고리죠. 그래서 본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자체의 혁명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거라도 이래서 코민테른의 7차 대회인가요? 그래서 이제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 제3세계 혁명론이 정립하게 된